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작은 물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 이정훈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날 밤의 기억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습니다. 늦은 밤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저는 정기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독일의 외진 도로를 달리던 중 언덕 아래로 전복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안에는 한 여성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벤츠 본사의 상속녀 헬레나 슈나이더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지 않자 저는 망설임 없이 유리를 깨고 그녀를 구조했습니다. 제 작업복으로 유리 조각을 감싸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꺼냈고 부상당한 그녀를 병원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병원비까지 모두 지불한 후 저는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헬레나는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벤츠와 거래 중인 물류 파트너들 가운데 이정훈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 직접 제 낡은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제가 그녀를 구조하기 위해 배송을 늦췄고 그로 인해 계약 조건을 맞추지 못해 손해까지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레나는 감사와 보상의 의미로 저를 벤츠의 공식 물류 파트너로 추천했습니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그녀의 진심과 제 노력이 인정받는 기회임을 받아들이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 산책, 대화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감사는 호감으로, 호감은 사랑으로 변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지만 분명히 마음을 키워가는 가운데 우리의 감정은 말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헬레나를 자신만의 특별한 장소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도시의 야경 아래에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으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연한 사고가 만들어낸 운명의 만남, 그리고 서로 다른 세계에 살던 두 사람이 진심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선택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꾼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순간의 선택에 있다는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운전 중에 길을 비켜주는 일이든 남을 도와주는 일이든 말이죠. 그날 밤 헬레나 씨의 차량을 발견한 순간에도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차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불이 날 수도 있었고 차가 다시 미끄러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 안에 그녀는 충격으로 정신이 거의 없는 상태였지만 눈은 분명히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살고 싶다고. 그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파손된 차량 유리를 깨기 위해 손에 힘을 주던 순간 제 손등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졌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상황에서 느꼈던 건 단 하나. 지금 이 사람을 무사히 꺼내야 한다는 강박이었어요. 다행히 헬레나 씨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조심스레 그녀를 제 트럭으로 옮긴 뒤 가장 가까운 응급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가 구급대원에게 그녀를 넘기자마자 간호사가 저의 피범벅 손을 보고 놀라 달려오더군요. 환자 보호자분도 치료받으셔야겠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 사람 먼저 봐주세요. 치료가 끝날 때까지 저는 병원 대기실 구석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병원 관계자가 보험이나 가족 연락처를 물었지만 그녀가 상속녀인 걸 눈치채고 괜한 문제가 되진 않을까 싶어 병원비는 제 이름으로 결제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트럭 안에선 흙과 기름 냄새, 그리고 약간의 피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문득 백미러를 보았는데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정훈아, 너 오늘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렇게 제 손등의 붕대를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계약 파기로 인해 손해배상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상황을 설명하고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제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현실 앞에서 걱정이 밀려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성이 그렇게 구조한 그 사람이 저를 다시 찾아올 줄은요. 제가 다시 그녀를 만난 건 사고로부터 정확히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벤츠 본사에서 헬레나 슈나이더 이사님께서 직접 방문하셨습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땐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 방금 뭐라고 하셨죠? 헬레나 슈나이더 이사님입니다. 구조하신 분 이름을 수소문 끝에 알아내셨다고 합니다. 헬레나 씨는 벤츠의 상속녀이자 유럽 본사 전략 기획을 총괄하는 임원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저 같은 동네 물류업체 사장을 직접 찾아온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죠.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들어선 그녀는 말 그대로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어깨엔 여전히 부상, 후유증으로 가벼운 붕대를 감고 있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도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구해주신 분이죠. 그냥 지나가다가 운이 좋았던 겁니다. 운이요? 그럼 당신 같은 운 좋은 사람은 또 없겠네요. 전 아직도 꿈만 같아요. 헬레나 씨는 그날 자신이 얼마나 공포에 질렸는지 유리 조각 위를 기어서 구조되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리를 깨고 들어오면서도 손에 피를 흘리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요. 그녀는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당신이 왜 병원비를 대신 냈는지, 왜 이름도 남기지 않았는지. 그런데 오늘 알았어요. 그녀는 저희 회사와 벤츠가 진행 중이던 소규모 물류 계약을 직접 검토해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가 최근 배송 지연으로 계약 파기를 당할 위기라는 것도 함께 확인했다고요. 당신은 제 목숨을 구하느라 자기 회사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전 그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감사해요. 그 순간 제 눈앞이 조금 흐릿해졌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대기업 계약 하나에 생사가 갈리는 작은 회사입니다. 그 계약 하나로 직원들의 생계가 오가고 저 역시 빚에 쪼들리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계약을 날리게 한 게 구조라는 선택이었고 그것이 감사함으로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정훈 씨, 제가 당신을 벤츠 유럽 지사의 공식 물류 파트너로 추천하고 싶어요. 보상도 보상이지만 그날 당신이 보여준 선택은 기업이 함께하고 싶은 정신이에요. 솔직히 말해 처음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들렸고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엔 일말의 계산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신뢰만 있었습니다. 그 후 벤츠와의 정식 계약이 성사되었고 저는 그동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고 그 자리에 초대한 헬레나 씨도 제 곁에서 조용히 미소 지어주었죠. 그녀는 자주 연락을 했고 때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에 들르기도 했습니다. 이 근처 식당에서 진짜 맛있는 감자튀김을 먹었어요. 정훈 씨랑 같이 먹고 싶었어요. 그녀의 이런 사소한 말들 하나하나가 저에겐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날엔 둘이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어떤 날엔 공원 벤치에서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시기도 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구조한 누군가가 아니라 제 인생이 건넨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고요. 사고 다음 날 저에게는 어김없이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고 머릿속은 며칠 내로 닥칠 손해배상 문제로 어지러웠습니다. 구조 때문에 배송 시간이 늦어졌고 그 하나로 계약 파기를 통보받게 되면 저희 회사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간, 사무실의 낡은 유리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짙은 베이지색 코트에 검정 구두를 신은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서더군요. 그녀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정훈 씨 맞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그날 밤 유리창 너머로 떨고 있던 눈동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벤츠 본사의 상속녀 헬레나 슈나이더 씨였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날 밤 저를 꺼내주시던 분. 저는 얼떨떨한 상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허름한 사무실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고 부상당한 팔에는 여전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위험을 감수하셨죠?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답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사람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듯 웃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죠. 그날 이후 헬레나 씨는 저희 회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녀를 구하느라 배송 일정을 어기고 벤츠와의 중요한 소규모 계약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당신 덕분에 전 다시 살아난 건데 그 대가가 당신의 생계라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녀는 제가 구조 후 병원비를 대신 내고 사라진 이유도 직원들, 월급조차 빠듯하게 맞춰야 하는 저의 현실도 이해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이정훈 씨, 제가 당신 회사를 벤츠 유럽 본사의 공식 물류 파트너로 추천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거창한 제안이었고
어쩌면 동정처럼 느껴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예요. 위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옳은 선택을 한 사람은 비즈니스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울렸습니다. 살아오며 수도 없이 실패하고 버티고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한순간에 위로받는 듯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계약은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헬레나 씨는 종종 저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업무적 이야기였지만 점차 그런 대화들 사이에 개인적인 감정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정훈 씨, 저는 정해진 길만 걸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있구나 하고요. 그녀의 말은 제게도 똑같이 다가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 세상이 제게도 손을 내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전날 늦게까지 헬레나 씨와 벤츠 팀과의 미팅이 있었고 오랜만에 긴장한 탓에 밤새 뒤척였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루를 시작해야 했기에 저는 사무실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서 아침을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헬레나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 씨, 오늘 점심시간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사실 그날은 일정이 꽉 차 있었지만 그녀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르게 일정을 조정하고 약속 장소인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한 한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와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와 각종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식 너무 맛있다고 해서요. 정훈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오래전 치료받았던 치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임시로 붙였던 보철물이 갑자기 떨어졌고 이물감의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지신 것 같아요. 그녀는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말했죠. 당장 병원 가야 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하루 이틀 참았다가 동네 치과를 갔겠지만 그녀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발요. 지금은 아프고 불편하신 게 더 중요하잖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녀는 자신의 차량으로 저를 프랑크푸르트 시내의 유명한 치과로 데려갔고 병원에 들어서자 그 정돈된 공간과 깔끔한 서비스, 정확한 진료 과정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훈 씨, 괜찮으세요? 이런 병원은 처음 봐서요. 저희 나라에선 이런 건 상상도 못 하거든요. 의사는 아주 빠르게 제 문제를 파악했고 마취도 거의 느껴지지 않게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용을 물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한국에서라면 두세 배는 나왔을 거예요. 그녀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가격은 훨씬 합리적이라고요. 순간 저는 무언가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습니다. 헬레나 씨는 그저 상속녀가 아니라 세상을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제가 몰랐던 한국의 발전을 인정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와 함께한 치과 방문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과도 다른 더 깊은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작은 오해가 찾아왔습니다. 치료 후 돌아오는 길 헬레나 씨는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훈 씨, 요즘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저 때문에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제가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각도상으로 보면 마치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죠. 제가 본 게 오해였으면 좋겠어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그날은 긴급 배송 문제가 생겨 직원들과 다급하게 논의하던 상황이었고 격한 말투가 오해를 샀던 겁니다.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저희 회사가 워낙 작다 보니 모든 걸 직접 챙기느라 자꾸 표정이 굳는 것 같아요. 그녀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정훈 씨를 믿고 싶으니까. 그 순간 저희 사이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저 구조자와 구조자의 관계 혹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죠. 몇 주 후 헬레나 씨에게서 특별한 초대가 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고른 장소라고 했고 위치는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언덕 위 작은 전망대였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이었고
그녀가 어릴 적부터 혼자 생각을 정리할 때마다 찾았던 비밀의 장소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훨씬 신중하게 옷을 골랐습니다. 단순한 식사나 업무가 아니라 마음이 걸리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언덕 위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훈 씨, 이 풍경 어떠세요? 말문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네요. 그런데 여기 왜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풍경을 보면서 늘 생각했어요. 제 인생은 이 도시처럼 예측 가능하고 구조적으로 아름답긴 해도 따뜻하진 않다고요. 근데 정훈 씨는 달랐어요. 그날 폭우 속에서도 아무 계산 없이 제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 내려앉았고 저도 그동안 품어온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저는요, 헬레나 씨를 처음 구조했을 때부터,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 날 당신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부터 뭔가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감사도 호의도 아닌 운명 같은 거라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희의 눈빛이 처음으로 길게 깊게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제 정훈 씨 없이 일상을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당신은 제 인생에 정말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야경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바람은 조용히 두 사람 사이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이상 운명처럼 만난 남과 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선택한 함께 걷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이 순간 저는 그날의 감정 그대로를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가끔 삶이란 건 한밤중의 사고처럼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가치가 있겠죠. 헬레나 씨와 저는 지금도 서로의 세계를 조금씩 배우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아침 감사함과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인생을 바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그 손을 절대 놓지 마세요. 그건 기적보다 더 강한 진짜 사랑일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족의 막내딸 라일라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사우디 공주라 하면 화려한 궁전과 수많은 하인들, 끝없는 부와 권력을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제 삶은 생각보다 그리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왕족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궁전 밖으로 나갈 때는 늘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며 사람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해진 대로 흘러가는 하루하루, 궁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저 멀리 펼쳐진 사막을 바라보며 저곳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상상만 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로 유학 보낼 결심을 하신 겁니다. 왕족이기에 완전히 자유롭진 않았지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밤새 설렜습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떠난 저는 마침내 제가 상상하던 세상과 마주하게 되었죠. 옥스퍼드에서의 첫날,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모두가 제게 공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냥 라일라로 불렀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 돌아간 저는 그들이 제 신분을 모른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기대나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온 거죠. 특히 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처음으로 제 생각을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아마라는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물을 흘리며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라일라, 내가 태어난 곳에서는 여자아이들이 물을 구하러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해. 학교를 다닐 수도 없고 결혼도 강제로 해.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족으로 태어나 모든 것을 가진 저와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 그녀의 눈물은 제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고 저 또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학 생활 동안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회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자유를 꿈꾸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렇게 4년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가기 전 저는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로 돌아가 다시 왕족으로서의 책임을 짊어진 저는 이전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황금 세장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사우디에서 열리는 국제자원봉사 포럼에 참석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전 세계 각지에서 온 봉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다시금 두근거렸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NGO 단체에서 아프리카 물 부족 지역에서의 활동을 발표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강병철이라는 한국 활동가가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물을 나누어 주고 마을 주민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기 가야겠어. 저 사람들과 함께라면 내가 찾던 자유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가족들에게는 잠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해를 구하고 한국 NGO 팀에 합류하여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어쩌면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될 그 여정을 시작한 순간이었죠.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한 후 저는 가족들에게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잠시 해외로 나가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며 저를 바라보셨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느라 고생했으니 휴식이 필요하겠지.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거라.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로 가려고 합니다. 물 부족 지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눈썹을 치켜 올리셨습니다. 아프리카, 공주가 무슨 봉사 활동을 한다고? 그곳은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라일라,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우리 집안의 이름을 생각해야지.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왕족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옥스퍼드에서 만난 친구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게 주어진 삶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또 그 특권을 다른 이들을 위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 뜻이 그렇다면 한 번쯤은 세상을 직접 겪어보는 것도 좋겠지. 하지만 절대 신변을 위협할 만한 일은 하지 말거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나니 마음속에서 불안과 설렘이 뒤섞인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평생을 궁전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아왔던 제가 이제는 저 스스로의 발로 세상을 경험하러 떠난다는 것.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강병철 활동가의 모습을 보고 결심했던 그 마음을 다시 떠올리며 용기를 다잡았습니다. 한 발 내딛지 않으면 절대 자유를 찾을 수 없어. 출발 당일 가족들은 공항까지 저를 배웅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와 가벼운 복장으로 비행기에 오르는 저를 보며 오빠들은 장난스럽게 공주가 봉사라니 세상 참 변했네라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따뜻한 응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멀어지는 사우디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한동안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를 고향.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프리카에 도착하자 따가운 햇볕과 함께 사람들의 환한 웃음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멀리서 강병철 활동가가 아이들과 함께 모래바람 속에서 물탱크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의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라일라입니다. 강병철은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웃음 짓더니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반가워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부터 함께 잘해봐요. 그렇게 저는 왕궁의 호화로운 장식계신 먼지와 땀으로 뒤덮인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의 열기와 사람들의 온기가 제게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라일라 공주가 아닌 그냥 라일라로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게 되었죠. 아프리카의 대지는 생각보다 더 척박하고 거칠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 느낀 건 강렬한 태양과 메마른 바람이었습니다. 사우디의 사막과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느낌. 그러나 사람들의 환한 미소는 그 모든 걸 잊게 만들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하나둘 제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각자 맡은 일을 척척 해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병철 활동가를 다시 만난 건 마을 회관 앞이었습니다. 그는 어깨까지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어린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원봉사자 라일라입니다. 오늘부터 여기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강병철 씨는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라일라 씨, 반갑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낯설죠? 네, 조금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해봅시다. 무리하지 말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배려가 묻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저는 다양한 일들을 배웠습니다. 마을 우물 청소, 물탱크 수리, 어린아이들과 놀이 수업 등 모두 낯설었지만 하나하나 배워가며 제 자신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땀에 젖고 흙먼지로 범벅이 되어도 오히려 마음은 더 깨끗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강병철 활동가는 마을 사람들과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아프리카 현지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거나 현지 주민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도 진심이 느껴지는 태도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연스러울 수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어색할까? 하루는 우물 근처에서 물통을 나르던 중 그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라일라 씨, 힘들지 않아요? 저는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생각보다 할만해요. 몸은 조금 고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요. 그는 제 대답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봉사를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같이 사는 거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걱정을 해요. 도움을 주고받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 숙소에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같이 산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일까? 사우디 왕궁에서 저는 항상 혼자였고 궁전 안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웃고 함께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환경은 열악했지만 사람들의 온기가 진정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강병철 활동가와 함께 우물 펌프 수리를 하던 중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펌프가 터지며 물줄기가 솟구쳤고 둘 다 흠뻑 젖어버렸죠. 저는 순간 깜짝 놀라 몸을 피하려 했지만 강병철 씨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현장 매력 아니겠습니까? 물이 나오긴 했으니 성공이죠. 그의 호탕한 웃음에 저도 덩달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생각해보면 왕궁에서 그렇게 실컷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서라면 저도 제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별빛이 쏟아지는 아프리카 하늘 아래 봉사자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고향 이야기, 삶의 이야기, 봉사를 통해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그들 속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 고민과 생각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 삶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늘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며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숨 쉬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강병철 씨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라일라 씨,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는데 늦은 건 없어요. 지금처럼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진짜 라일라 씨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 못 이루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나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왕족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걸까? 그 질문은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소중히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왕궁에서 누리던 호화로움과는 전혀 다른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물통을 나르며 땀을 흘리고 아이들과 흙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저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죠. 어느 날 마을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프리카의 비는 사우디와 달리 거침없이 쏟아져 내렸고 아이들은 신이 나서 흙탕물 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저도 그들을 따라 맨발로 흙길을 달렸고 빗방울이 얼굴을 적실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강병철 씨 옆에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라일라 씨, 이렇게 빗속에서 뛰어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사실 처음이에요. 공주는 절대 빗속에서 뛰어놀 수 없었거든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웃고 있는 걸 보니 이제 공주가 아니라 그냥 라일라로 살아가고 있나 보네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강병철 활동가에 대한 제 감정이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제나 현장 한가운데서 사람들과 어울렸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나서서 해결하려 애썼습니다. 가끔 마을 아이들이 아프면 직접 등을 돌봐주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제게 다가와 물을 건네줄 때면 손끝이 닿는 순간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는 저녁 무렵 봉사자 숙소 앞에 앉아 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강병철 씨가 옆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힘든 하루였죠? 오늘 물탱크 수리 도와줘서 고마워요.
저는 머뭇거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병철 씨는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가족도 두고 힘든 곳으로 와서. 그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었어요. 대기업에도 다녔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TV에서 본 장면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우물도 없는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진흙탕 물을 떠마시는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군요. 네, 그 이후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을 찾은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서 해야 할 일을 찾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가족의 뜻대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제 스스로의 길을 찾고 싶어요. 강병철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라일라 씨라면 잘 해낼 거예요. 이미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요. 며칠 후 한마을 아이가 갑작스럽게 고열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강병철 씨와 함께 급히 마을 진료소로 달려갔습니다. 진료소의 의사는 말라리아 감염을 의심했고 긴급 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밤새워 아이를 돌보며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지지 않기만을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약이 도착했고 아이는 무사히 회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고 강병철 씨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주었습니다. 라일라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겁먹지 않고 잘 버텼네요. 그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그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감정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 후로 저는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봉사자들 사이에서 어울리며 웃고 떠들 때도 함께 마을 일을 도우며 땀 흘릴 때도 그의 미소 하나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하지만 제 신분을 밝히지 못한 채 다가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대로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남아도 괜찮을까?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과 그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욕심이 충돌하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곳에서 저는 라일라 공주가 아닌 라일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의 봉사활동이 어느덧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졌고 사람들과의 교류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거운 비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강병철 씨와 점점 가까워질수록 왕족이라는 제 정체를 숨기고 있는 사실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죠. 어쩌면 드는 저를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대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오난 외신 기자가 봉사 현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강병철 씨는 기자와 함께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하며 마을을 둘러보고 있었죠. 그런데 기자의 눈이 제게 머물렀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사우디의 라일라 공주님 아니신가요? 그 순간 주변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제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는 이미 확신에 찬 얼굴로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정말 공주님 맞으시네요. 이런 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시다니 놀랍습니다. 강병철 씨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듯 저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라일라 씨, 공주라고요? 저는 결국 무거운 숨을 내쉬며 고백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사우디 왕족입니다. 여기에서는 평범한 자원봉사자로 있고 싶어서 그동안 숨겼습니다. 강병철 씨의 얼굴에 실망과 혼란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그런 중요한 사실을 숨긴 거죠? 제게도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만큼은 공주가 아닌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진실을 감추는 건 옳지 않았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다가왔는데 그걸 이용한 것 같지 않나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봉사자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듯 자리를 떠났고 마을 사람들조차 그동안 속은 것 같다며 조심스레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단지 자유롭고 싶었을 뿐인데.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 숙소로 돌아온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병철 씨의 실망 어린 눈빛이 계속 떠올랐고 제 자신이 그에게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진작에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항상 두려움에 갇혀 있었을까? 다음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어 강병철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마을 주민들과 일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미안함과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앞에 섰지만 그는 저를 보지도 않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병철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냉랭한 그의 태도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 발걸음을 옮기던 중 우연히 마을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람들은 겁이 나서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가씨의 진심이요.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다가가면 그 사람도 아가씨의 진심을 느낄 거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있는 마을 회관에 들어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집중됐지만 저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사우디의 왕족 라일라입니다. 그 사실을 숨긴 건 제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속인 건 제 잘못입니다. 고개를 숙인 제 앞에 강병철 씨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 진심이 진작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털어놨으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비로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모두의 따뜻한 박수가 이어졌고 저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병철 씨와 마주 앉아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나도 당신이 공주라는 걸 알고 조금은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당신이겠죠.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비로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짓이 아닌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자. 그 결심이 제게 또 한 번의 용기를 주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털어놓은 후 사람들은 다시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강병철 씨와도 오해를 풀고 이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저는 사우디로 돌아왔지만 그의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부탁드려 강병철 씨의 NGO를 공식 후원하고 사우디 지부를 설립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사우디에 온 강병철 씨와 재회한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공주가 아닌 그냥 라일라로 당신 옆에 있고 싶습니다. 그는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진짜 라일라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후 우리는 한국에서 결혼하여 평범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왕족이라는 신분 대신 한 사람으로서의 자유와 진정.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미카엘라입니다. 저는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 첼리스트로 활동하며 무대에 설 때마다 느꼈던 설렘과 환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음악은 점점 제 인생에서 멀어졌습니다. 결혼 후 15년 동안 저는 평범한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한 무역회사에서 근무하며 바쁜 일상을 보냈고 저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처음엔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 자신이 사라져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무대에서 느꼈던 열정은 어느새 일상의 무게에 눌려 사라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떠났고 저는 아이와 함께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눌러보려 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첼로를 꺼내려 해도 마음이 무거워 도저히 연주할 수 없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며 지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늦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유튜브를 뒤적이다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강원도 정선 시골 한옥에서의 자급자족 생활이었습니다. 정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는 낡은 한옥에서 따뜻한 불을 피우며 정갈하게 밥을 짓고 소박한 밭에서 채소를 가꾸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댓글을 확인했죠. 이 할머니의 미소가 너무 평화로워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 지쳐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힐링 받았어요. 영상 속 할머니의 평온한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런 삶도 있을까? 저런 행복도 존재할까? 그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삶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음악도 잃고 가족도 잃었지만 저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문득 그 영상 속 한옥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자연 속에서 조용히 지내며 다시 음악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로요. 체코에서의 아픔을 뒤로하고 한국의 그 시골 마을로 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은 걱정했습니다. 그 낯선 곳에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선 그곳이 필요했습니다. 급히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고 정선에 있는 작은 한옥을 임대했습니다. 여행 가방에 첼로와 체코 민요 악보, 몇 벌의 옷을 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외국인인 내가 시골 마을에 정착할 수 있을까? 한국에 도착해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산으로 가득 찼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럽던 프라하의 도시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언가 낯설지만 동시에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시골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한옥은 생각보다 더 낡아 보였습니다. 기와는 군데군데 무너졌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먼저 마당의 잡초를 뽑고 부서진 기와장을 주워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이 시커멓게 더러워졌지만 오히려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지붕을 고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밤이 되자 한옥 안에서 홀로 첼로를 꺼내들었습니다. 어색하게 떨리는 손끝을 진정시키며 체코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선율이 한옥 안에 가득 퍼지자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에 눈물이 흘렀지만 첼로의 음색이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렇게 저는 한국 정선의 작은 한옥에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아직 불안하고 두렵지만 제 음악이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텨보려 합니다. 한국에 온 첫날부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한옥의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군데군데 금이 간 벽과 무너진 기와장, 빗물이 스며드는 천장까지 바닥에는 먼지와 거미줄이 수북했고 마당은 잡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서기 위해 이곳까지 왔으니까요. 한숨을 깊이 내쉬고 먼저 청소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닫고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죠. 땀이 흐르면서도 묘한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사람들과의 첫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소리가 들려 대문 밖을 내다보니 한 남자가 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이네? 그가 툭 던지듯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엘라입니다. 체코에서 왔어요. 남자는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혼자 살겠다고?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힘들겠지만 해보려고요. 그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안 하는 걸. 참, 그 사람이 바로 이 마을의 목수인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저는 무너진 지붕을 손보려고 사다리에 오르다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사다리를 잡아주었습니다.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렇게 하다 떨어지면 큰일 나. 내려와. 내가 해줄 테니까. 놀란 마음에 얼른 내려왔더니 아저씨는 능숙하게 기와를 고쳐주셨습니다. 외국 사람이라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기선 직접 다 해야 해. 고치고 청소하고 밭도 가꾸고.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박씨 아저씨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음악한다며? 그럼 나중에 한 곡 들려주면 돼. 그렇게 조금씩 한옥을 손보며 마을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카엘라, 우리 학교에 한번 와볼래? 학교요? 그래, 요즘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 위기인데 음악 수업이라도 해주면 어떻겠어? 한참 망설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친다는 건 체코에서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장님의 부탁이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외국인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첼로를 꺼내 들며 웃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음악을 가르칠 미카엘라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은 수군거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겁을 먹은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은 어색했습니다. 제가 연주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첼로 소리가 울릴 때마다 창문 너머로 산새들이 날아오르고 바람이 교실을 스쳐갔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 중 한 명이 용기 내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거 무슨 노래예요? 체코의 전통 민요예요.
하지만 이 곡을 아리랑과 함께 연주해 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체코 민요와 한국 민요를 섞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첼로를 직접 만져보며 소리를 내봤고 낯설었던 저에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며칠 뒤 학교 앞에서 마을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외국 사람이 애들한테 무슨 노래를 가르친대? 라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그때 유진이라는 소녀가 엄마를 끌고 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아리랑도 가르쳐줘. 첼로로 하는데 진짜 멋있어. 그제야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무뚝뚝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뭐, 음악이 나쁠 건 없지. 애들이 좋다잖아. 이후로는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수업을 구경하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주하는 체코 민요와 아리랑의 콜라보를 들으며 박수를 보내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것도 재밌네. 외국 노래인데도 어딘가 익숙하네. 그렇게 조금씩 음악을 통해 마을과 하나가 되어가는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준수라는 청년도 자주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그는 공연 장면을 찍겠다고 하며 자연스럽게 제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미카엘라 씨, 음악이 정말 사람을 웃게 만들어요. 그의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음악은 어디서나 마음을 움직이죠. 마을 축제에서의 공연이 결정되자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체코 민요와 정선아리랑이 어우러지는 무대를 준비하며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정선에서의 삶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지만 음악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과 박수 소리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축제 당일이 밝았습니다. 마을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아이들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저는 한옥마당에서 첼로 줄을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나무 의자를 어깨에 짊어지고 와서는 마당에 퉁 때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비 잘 됐어? 애들 긴장하지 않게 잘 좀 해줘.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잘할 거예요. 축제 장소인 마을 회관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 무대 뒤에서 떨리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특히 유진이는 손에 땀이 나도록 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요. 음악은 즐기는 거니까 웃으면서 해보자. 유진이는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선생님.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번 순서는 정선 어린이 음악단입니다. 체코 민요와 정선아리랑을 한 무대에서 들려줄 예정입니다. 관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체코 노래? 외국 노래를 왜 하지? 저는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며 첼로를 켰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첫 곡인 체코 민요 장쿄를 연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관객들도 경쾌한 리듬이 이어지자 하나둘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유진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는 박수 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정선아리랑이었습니다. 첼로와 전통 민요가 어우러지자 어르신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주가 끝난 순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환호와 함께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무대에 서 있던 아이들은 그제야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무대 뒤로 돌아가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모두 정말 잘했어요. 최고였어요. 유진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해요. 공연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저를 향해 박수를 보내며 다가왔습니다. 미카엘라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멋진 무대를 할 줄 몰랐어요. 외국 노래라고 해서 걱정했는데 아리랑이랑 섞이니까 오히려 더 좋네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교육청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이장님이 급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카엘라, 학교 수업 문제로 교육청에서 항의가 들어왔어. 외국인이 무단으로 수업을 했다고 말이야. 갑작스러운 소식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무단 수업이요? 저는 그저 음악을 가르치고 싶었을 뿐인데.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법이 엄격해서 정식 자격 없이는 학교에서 수업을 못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친 거야? 혹시 불법 체류자는 아니겠지? 라는 불안한 목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한옥으로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해보고 싶었을 뿐인데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 했습니다. 첼로를 바라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준수가 서 있었습니다. 미카엘라 씨?
괜찮아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망쳤어요. 준수는 조용히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사람들 오해예요. 제가 도울게요. 교육청 문제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죠. 다음 날 박씨 아저씨와 준수는 마을 어르신들을 설득했습니다. 미카엘라가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게 뭔데? 왜들 이래? 공연 보고 다들 감동했잖아. 맞아요. 애들이 웃으면서 노래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데요. 결국 마을 사람들은 다시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준수는 교육청과도 직접 연락하며 방과 후 수업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은 탄원서를 써주었고 교육청에서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저는 한옥마당에서 조용히 첼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진이와 아이들이 찾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음 편하게 연주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머금고 화를 그었습니다. 첼로 소리가 맑게 울려 퍼지며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밤 박씨 아저씨가 마당에서 막걸리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여기 와서 다행이야. 사람 마음을 울리는 건 말이 아니라 음악이란 걸 이제 알겠어. 저는 미소 지으며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다시 음악을 할 수 있어서 저도 행복해요. 그렇게 저는 정선에서 음악과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회관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다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준수와 박씨 아저씨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제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미카엘라 씨, 왜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용기와 행복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선아리랑과 체코 민요를 함께 배우며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수업을 시작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제 진심 어린 고백에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박씨 아저씨가 나섰습니다. 이봐요, 공무원 양반. 미카엘라가 우리 마을에 온 뒤로 애들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른다고. 저 외국 아가씨가 아니었으면 애들한테 음악이 뭔지조차 몰랐을 겁니다. 이어 유진이 어머니도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유진이가 매일 음악 수업 기다리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아세요? 음악을 배우고 나서 자존감도 많이 높아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서며 이야기를 전하자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외국인이 정식 교사로 활동하는 건 문제가 됩니다. 다만 방과 후 수업이나 특별활동으로 등록할 경우 예외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안도했습니다. 그러자 준수가 나서서 제안했습니다. 그럼 미카엘라 씨를 방과 후 강사로 등록하고 수업을 공식화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사진 수업을 준비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마을과 학교의 협조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이제 공식 선생님 되는 거야? 축하해. 고생 많았어요. 앞으로도 애들 잘 부탁해요.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박씨 아저씨와 준수도 미소를 지으며 저를 응원했습니다. 이후 정식으로 방과 후 음악 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음악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첼로뿐 아니라 다양한 악기를 소개하며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나중에 첼리스트가 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유진이는 수줍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생님처럼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요. 첼로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저 때문에 아이의 꿈이 생겼다는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얼마 후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의 음악교육 성과를 인정받아 인근 학교에도 방과 후 음악 수업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제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말했습니다. 미카엘라 선생님, 정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많이 밝아졌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모범 사례로 삼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한옥마당에서 조용히 첼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참 연주하고 있을 때 준수가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미카엘라 씨, 이제 정말 이 마을 사람이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네, 이제야 여기가 제 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준수는 어딘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이어 말했습니다. 저도 미카엘라 씨 덕분에 사진 찍는 일이 더 즐거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찍을 때마다 저도 행복해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수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첼로 선율은 별빛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다시 활기를 찾은 건 제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사람들이 제 곁에 있어 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저는 음악을 통해 제 인생을 다시 연주하고 있습니다. 비록 체코를 떠나왔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아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정선의 한옥은 이제 음악 교실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들은 방과 후마다 모여 첼로와 민요를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웃음을 되찾게 한 이 마을은 이제 제게도 소중한 고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신청하며 저는 정선에서의 삶을 정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준수와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졌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축제에서 연주를 준비하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옥마당에서 아이들과 아리랑을 연주하던 어느 날 박씨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미카엘라, 이제 여기 완전히 뿌리 내렸구먼. 참 잘 왔어.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저도 제 음악과 꿈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어둠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제 인생. 한국에서의 이 새로운 시작은 저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도망치는 신부들? 글쎄요. 그렇게 말하긴 좀 복잡한 이야기예요.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허름한 카페. 창밖으로는 잿빛 눈이 흩날리고 안에서는 세 여성이 커피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그들은 기자인 나, 알렉세이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쟁이 모든 걸 앗아갔어요. 가족, 집, 미래까지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삶을 꿈꿔요. 한국에서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쟁을 피해 떠나는 건 이해하지만 하필 왜 한국일까? 유럽이나 가까운 다른 나라가 아니라 그렇게 먼 아시아의 한 나라를 꿈꾸는 이유가 궁금했어요. 저는 러시아의 네로라는 언론사에서 10년 넘게 국제 뉴스를 다뤄온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기자 알렉세이입니다. 처음엔 이게 그저 일시적인 열풍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K-팝, 그리고 한국의 치안과 의료 시스템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 만들어낸 일종의 코리아 드림일 거라고요. 하지만 제가 만난 그녀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진실했어요. 공식 취재를 시작하기 전 저는 인터넷 커뮤니티, SNS, 유튜브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러시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희망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이 혼자 살아도 안전하다. 한국의 보건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아이를 키우기에, 노후를 준비하기에 한국만한 곳이 없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 나왔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나라는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서 살다 가족을 잃고 현재는 상크테테르부르크에 잠시 거주 중인 그녀는 말했습니다. 밤마다 총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를 안고 벙커로 숨던 날들 끝났지만 아직도 꿈에서 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난 안전한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게 눈 내리는 러시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녀들의 고백은 내 생각을 뒤흔들었고 나는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러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마리나와의 만남 이후 나는 그녀가 활동하던 소셜미디어 그룹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사이였고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공통된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전, 의료, 그리고 존중받는 삶. 모스크바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요. 밤에 혼자 귀가하는 건 상상도 못하죠. 한나라는 이름의 여성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때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지만 전쟁 이후 학교가 폐쇄되며 해고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고 생계를 위해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한 한국인 유튜버의 브이로그였다고 합니다. 그 브이로그를 봤을 때 한밤중에도 여성이
혼자 편의점에 가는 모습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나라가 진짜 있는 거구나 싶었죠. 또 다른 여성, 알리나는 IT 개발자 출신이었습니다. 전쟁 이후 외화 결제가 막히고 러시아 기업들과의 협력이 끊기면서 그녀의 일자리도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외국 이민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본이나 유럽보다 한국의 이민 시스템이 훨씬 개방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특히 결혼이 아니라 기술과 능력을 바탕으로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점이 정말 감동적이었죠. 그녀는 한국의 스타트업 문화와 여성 개발자에 대한 수요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한국어도 독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며 내 마음속의 회의감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환상이나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절박함과 생존을 건 선택, 그리고 더 나은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갈망이 만든 현실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의 말이 깊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한국을 선택한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단지 신부 수출이나 K문화의 부산물로 치부했던 내 시선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그녀들의 꿈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한국은 그녀들에게 어떤 땅인지를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야겠다고요. 그날 저녁 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옐레나, 34세. 이전에는 러시아 군부대 근처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병원이 군사시설로 전환되어 강제 배치되었다고 했습니다. 부상병들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죽은 이들의 가방을 정리하는 일도 제 몫이었죠.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실종되었다는 통보만 받았고 그 후로 소식은 끊겼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난 미망인이 되었고 아이는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런데 국가는 그 어떤 보상도 책임도 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전쟁은 영웅을 만든다고. 하지만 내가 본 전쟁은 가족을 찢고 여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괴물이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노트북을 꺼내 보여준 건 한국어 학습 앱 화면이었습니다. 아직 안녕하세요 정도만 겨우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간호사로 다시 일하고 싶어요. 거긴 병원이 사람을 살리는 곳이라면서요? 여긴 죽음을 정리하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앞에 현실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절규였고 희망을 찾아 나선 용기였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기사에 실릴 수천 개의 단어보다 그녀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전쟁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전쟁이 끝나도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나에게도 아이에게도 삶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그 삶을 다시 찾고 싶어요. 바로 그 순간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요. 그리고 이 용기 있는 여성들이 한국에서 어떤 현실을 마주하는지, 그곳이 진정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요. 호텔 방 안, 무릎 위엔 수첩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지만 난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선 러시아의 1월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선 옐레나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치고 있었죠. 전쟁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술을 마셨습니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기자가 아닌 그저 현실을 피하지 못해 외면하던 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이 3년 전 한국 출장을 갔던 기억이었습니다. 당시엔 한러 수교 30주년 행사 취재차 갔었는데 그때 만난 한국의 공공병원?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위해 비워둔 자리? 밤 11시에도 혼자 뛰놀던 어린아이들 모든 것이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혹시 그녀들이 말하는 한국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나는 그동안의 편견을 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희망을 과장이나 환상으로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희망이라는 이름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이 취재가 단순한 기사 작성을 위한 여정이 아닌 사람을 위한 이야기, 진심을 전달하는 사명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새벽 나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 떠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이제 그녀들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직접 보고 기록하려 합니다. 그녀들이 말하던 한국, 그녀들이 꿈꾸는 한국. 이렇게 내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어둠 속에서도 질서 정연해 보였습니다. 잔잔한 불빛들이 마치 어서 와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난 여전히 반신반의한 상태였죠. 정말 그녀들이 말한 그런 나라일까?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는 친절했고 수화물은 몇 분 만에 나왔죠. 지도를 꺼내 들고 어딘가 허둥댈 틈도 없이 정보 안내원은 유창한 영어로 나에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sir. Need help.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Actually, yes. 첫 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버스 탑승 구역으로 이동하던 중 나는 공항 네 곳곳에서 노인들을 위한 전용 좌석, 유모차를 밀고 다니는 부모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장애인 안내 시스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나라의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서 존중을 담고 있었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이동하던 중 나는 눈앞에 펼쳐진 이 도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쓰레기 하나 없는 도로, 불편 없이 움직이는 대중교통.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한국에 이미 정착해 있는 러시아 여성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유 오피스. 그곳에서 나는 코리아 러시아 커넥트라는 커뮤니티 모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러시아 출신의 여성들이었고 지금은 한국에서 디자이너, 번역가, IT 기획자, 간호보조사 등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 스베틀라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낯설고 무서웠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나서야 알았죠. 이곳 사람들은 우리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려.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IT 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비자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선 여자가 혼자 커리어를 쌓는다는 건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특히 아이까지 있는 경우엔 더더욱. 하지만 한국에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따라 나를 인정해줘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간절한 것이었나. 그리고 또 다른 여성, 리디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우릴 부쉈지만 한국은 우릴 다시 세우게 해줬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만큼은 기록보다 감정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서울에서의 일주일. 그것은 알렉세이의 내면을 송두리째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사람들, 높은 시민의식.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알 수 없는 찜찜함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건 오히려 불안하죠. 어딘가는 갈등이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사건은 뜻밖의 장소에서 벌어졌습니다. 알렉세이는 러시아 여성 2명과 함께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았고 한국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메뉴를 잘못 주문한 것을 종업원이 지적하면서 다소 날카로운 말투가 오갔습니다. 이건 주문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읽어보시겠어요? 표정은 무표정했고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순간 알렉세이는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러시아의 관공서에서 봤던 냉담한 응대, 자신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그 태도. 그는 즉시 불쾌해졌습니다. 역시 친절은 겉모습뿐인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는 불편한 감정을 안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나라는 과연 진짜 우리가 꿈꾸던 곳일까? 그 친절은 조건부는 아니었을까? 다음 날 그는 한국에서 오래 정착한 러시아 출신 여성인 카차를 다시 찾았습니다. 카차는 그가 겪은 일을 듣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한국 사람들의 공손함은 반드시 미소로 표현되지 않아요. 오히려 정확하고 실수 없게 하려는 태도가 때로는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알렉세이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카차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감정 표현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예요. 말투가 딱딱해도 그 말 속엔 상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녀는 이어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초기에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동료 간호사가 매번 엄하게 지적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간호사는 카차가 실수해서 다칠까봐 먼저 나서서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서로 오해를 푼 후에는 지금까지도 자매처럼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알렉세이는 다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일부러 그 종업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제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어요. 저희가 불편하게 느꼈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서요. 종업원은 놀란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아,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혹시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사실 외국인 손님이라 실수 없도록 정확히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알렉세이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가 느낀 냉담함은 오히려 책임감과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이 아닌 묵직한 진심이 흐르는 나라라는 것을. 그날 밤 식당에서 돌아온 알렉세이는 술을 마시며 한국에서의 시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감탄과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식당에서의 일로 인해 마음 한구석에 깊은 의문이 생긴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나라를 미화하고 있는 건 아닐까? 러시아에서 만난 여성들, 그리고 한국에서 생활 중인 이민자들이 말하던 기회와 존중이라는 말들이 순간적으로 표면적인 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다음날 더 큰 혼란으로 번졌습니다. 알렉세이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이민자 상담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체류 문제, 직업 문제, 언어 장벽 등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힌 이들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죠.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까지 너무 많은 걸 포기해야 해요. 때론 내가 진짜 이 나라에 필요한 사람인지 의심하게 돼요. 그 말은 알렉세이에게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었죠. 그는 그날 많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날 밤 또 다른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던 길, 지하철역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짐을 잔뜩 들고 있었고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다가가 말을 걸려는 순간 먼저 다가온 이는 한국의 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는 영어로 천천히 정중하게 그녀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짐을 들어주며 택시까지 태워주는 모습을 알렉세이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한국은 완벽한 나라도 천국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낯선 이를 향한 조용한 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닌 조용한 공존을 향한 노력의 흔적이었죠.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진짜 한국을 봤다고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겐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그 태도조차 사실은 타인에게 실례를 범하지 않으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이 꿈꾸는 한국은 이상이 아니라 그런 현실 위에 놓인 가능성이었구나. 그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생존과 이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서 밀려난 여성들이 다시 인간다운 삶을 찾아가는 이야기였으며 한국은 그 여정에서 가장 강력한 희망의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안고 걷고 있던 알렉세이는 서울 용산역 근처에서 또 한 명의 외국인 여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큰 캐리어 2개를 질질 끌며 눈에 띄게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길을 잃었는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Excuse me, are you okay? 그녀는 놀란 눈으로 알렉세이를 바라보았고 영어로 서툴게 대답했습니다. Yes, I think I wrong station. I should be in 정남. 알렉세이는 그녀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취업 관련 인터뷰를 보러 온 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이주 희망자 중 한 명이었고 처음 한국 땅을 밟은 날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인터뷰도 일정도 모두 날아갈 상황이었죠. 알렉세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까? 하지만 곧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이해했잖아. 그녀들의 입장을. 그는 지하철 노선을 설명하고 직접 환승까지 도와주며 그녀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이동 중 그녀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러시아에선 길을 물어보면 보통 무시당해요. 하지만 당신은 정말 친절하네요. 알렉세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배워가는 중입니다. 서정적인 음악이 흐르는 듯한 그 순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 거대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나라라는 것을요. 여성은 그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하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 인터뷰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로 여기서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그녀가 사라진 지하철 출입문을 바라보며 알렉세이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해했어. 한국은 천국이 아니지만 희망을 다시 심을 수 있는 땅이야. 그녀들이 말하던 꿈은 허상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 모스크바로 돌아온 나는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컴퓨터를 켰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을 정리하며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는 것. 기사를 쓰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그저 사실을 기록하는 기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본 것을 사람들에게 이해시켜야 했습니다. 그녀들은 도망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첫 문장을 썼습니다. 그녀들은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다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는 마리나가 눈물 젖은 얼굴로 말했던 벙커의 기억을 떠올렸고 옐레나가 간호사로서 다시 일하고 싶다며 보여줬던 한국어 학습 앱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베틀라나와 카차, 길에서 만난 낯선 외국 여성까지 그들의 눈빛, 그들의 용기, 그들의 상처 위에 피어난 희망을 나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천국이 아닙니다. 완벽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은 타인에게 기회를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누군가에겐 두 번째 인생입니다. 기사가 온라인에 게재된 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민을 무조건 찬양하지 말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도 그렇게 좋은 나라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마음에 남았던 댓글 하나, 나는 러시아에서 온 엄마를 둔 한국 아이입니다. 기자님의 기사를 보고 처음으로 엄마의 삶이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치나 통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이야기였다는 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을 향해 또 다른 마리나와 옐레나가 길을 떠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들이 왜 한국을 꿈꾸는지 아주 잘 이해합니다.